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대중교통을 타고 서울 곳곳을 누비며 다양한 목소리를 듣는 민심 탐방 일정에 돌입했습니다. 서울시당 선대위 출범식에 참석해서는 대선 승리를 위한 당원들과의 단합과 결속에 공을 들였습니다. 이준석 대표와 극적 화해를 이뤄낸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수도권 주요 거점 도시를 잇는 2기 GTX 추진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출근길에는 지옥철로 불리는 김포 골드라인에 탑승해서 열악한 교통 상황에 대한 시민들의 고충을 듣기도 했습니다. 민주당 선대위가 사법개혁 특위를 출범하며 다시 검찰개혁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송영길 대표는 앞으로의 검찰개혁은 이재명의 사법 대전환이라면서 특히 공수처의 예산 보강과 수사 능력 향상을 강조했습니다. 소방관 3명의 목숨을 앗아간 경기 평택 공사 현장 화재와 관련해서 경찰이 시공사와 감리회사 등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공사 안전수칙 준수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 중인 경찰은 이르면 다음 주 월요일 현장 합동 감식을 벌일 예정입니다. 막대기로 찔러 직원을 숨지게 한 스포츠센터 대표는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의 행동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경찰이 밝혔습니다. 검찰에 송치된 스포츠센터 대표는 숨진 직원과 가족들에게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다음 주 코로나19 먹는 치료제가 국내로 들어온다면서 의료 현장에서 신속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전파력이 빠른 오미크론 변이가 국내에서 유행할 경우 오는 3월 하루 평균 2만 명의 확진자가 나올 수 있다는 전문가의 예측이 나왔습니다. 뉴스큐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장 빠른 종합뉴스 뉴스큐 시작합니다. 파국으로 치닫던 국민의힘 내용 사태가 전날 윤석열 후보와 이준석 대표의 극적 화해로 봉합 국면으로 접어들었습니다. 갈등 격화에서 화해까지 긴박했던 어제 하루 무슨 일이 있었는지 김정재 의원으로부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대선을 61일 앞두고 이재명 후보가 각종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가운데 윤석열 후보 하락, 안철수 후보 강세가 계속 나타나면서 단일화 가능성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국민의당 권은희 원내대표로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네, 먼저 정치권 움직임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오늘 메타버스 시즌2로 대중교통을 타고 서울 지역을 돌면서 시민들의 민심을 듣습니다. 이준석 대표와 극적인 화해를 이뤄낸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GTX 노선 연장 신설 공약을 발표하면서 본격 정책 행보에 나섰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경국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오늘 지역 순회 일정 메타버스 시즌2를 시작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이재명 후보 지역 순회 일정 시작에 앞서서 평택 물류창고 화재로 순직한 소방관들의 빈소에 먼저 조문을 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더 이상의 희생을 막기 위해 각별한 노력을 쏟겠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여하튼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소방 공무원 또 군인 경찰 공무원들 좀 희생이 좀 덜 났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좀 더 노력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이재명 후보는 이제 서울에서 메타버스 시즌2를 시작합니다. 직접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서울 곳곳을 누비며 시민들의 목소리와 민심을 듣고 또 직접 라이브 방송도 계속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후보 지금은 서울시당 선대위 출범식에 참석해서 당원 간의 단합과 결속을 다지는 데 주력하고 있는데요. 이후에는 서울 동작구에 있는 공동 양육시설에서 육아하는 부모들과도 만나서 공공보육 강화에 대한 의지를 밝히고 또 구체적인 정책 구상도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저녁 8시 마지막 일정으로는 코로나19 최전선에서 그야말로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의료진들과도 만납니다. 응급실 간호사와 응급의학과 전공의 그리고 보건소장 등과 토크 콘서트를 진행하는데요. 현재 방역 상황과 함께 현장에서 의료진들이 겪는 애로사항을 깊이 듣겠다는 계획입니다. 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오늘 적극적인 정책 행보에 나섰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오늘 아침 출근길 인사를 한 뒤에 이른바 지옥철로 불리는 김포 골드라인에 탑승해서 시민들과 함께 출근했습니다.
열악한 교통 상황에 대한 시민들의 고충도 직접 들은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윤 후보는 수도권 광역교통망의 필요성을 실감한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윤 후보는 이와 관련해서 구체적인 공약도 발표를 했는데요. 건설이 추진 중인 1기 GTX의 ABC 노선을 연장하고 수도권 남부와 북부 지역의 동서를 각각 연결하는 D2 노선과 함께 경기도 거점 도시들을 잇는 F노선 등 2기 GTX 추진을 공약하기도 했습니다. GTX 노선 주변을 콤팩트 도시, 그러니까 압축 도시로 개발해서 최소 25만 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계획도 함께 밝혔습니다. 수도권 30분 내 서울 출근 시대를 열겠다는 계획인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신속하게 이동할 수 있는, 출퇴근이 좀 더 편할 수 있는 그런 교통망 확보를 최우선적인 국가 책무로 저희가 인식을 하고 추진을 할 생각입니다. 네, 윤 후보는 이어 당사에서 개발 특혜 의혹이 불거진 경기 성남시 대장동의 원주민들을 만났는데요. 이 피해 상황을 듣고 대장동 의혹 설계자로 지목해온 이재명 후보에 대한 공세도 강화했습니다. 앞서 윤석열 후보 어제 이준석 대표와 평택 물류창고 화재로 순직한 소방관들 빈소를 조문했는데요. 오늘 SNS를 통해서 국가가 이들의 안전을 책임져야 한다며 최첨단 위치 추적 장치 완비를 약속하기도 했습니다. 어제 윤 후보와 이 대표의 극적 화해로 당내 갈등은 완전히 봉합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까? 일단 이준석 대표 오늘 SNS를 통해서 윤 후보에게 한껏 힘을 보태는 모습이었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선거운동의 기조를 바꿨다면서 큰 변화의 시작이라고 평가한 겁니다. 또 이준석 대표는 오늘 권영세 선대본부장과 원희룡 정책본부장, 이철규 전략기획부총장과 잇따라 만나면서 대선 전 지휘에도 나서는 모습이었습니다. 의원총회에서 했던 약속대로 이르면 다음 주부터 당사의 야전 침대를 펴고 대선이 끝날 때까지 숙식한다는 계획이기도 합니다. 다만 이준석 대표는 MBC 라디오에서 어제 자신을 향해 사이코패스라는 등의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냈던 박수영 의원을 향해서 정신 좀 차리라며 여전한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대화합으로 의원총회가 마무리되긴 했지만 어제 많은 의원들이 이 대표를 향한 강한 불만을 쏟아냈었는데요. 당내 갈등의 상처가 완전히 아무는 데에는 시간이 조금 더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준석 대표는 방향성만 잘 설정한다면 윤석열 후보에게서 이탈한 청년층의 표심도 다시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는데요. 선대본부에 젠더 게임 특유를 만들어서 하태경 의원에게 위원장을 맡기는 방안을 거론하기도 했습니다. 대선이 6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갈등을 딛고 반등을 이뤄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지지율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를 두 자릿수 격차로 앞선 가운데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큰 폭의 오름세를 기록했습니다. 한국갤럽이 지난 4일부터 4일 동안 전국 선의인 유권자 1,00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차기 대선 후보 가운데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겠다는 응답은 36%로 직전 조사였던 12월 셋째 주와 같았습니다. 반면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은 3주 전보다 9%포인트 떨어진 26%로 집계돼서 오차 범위 밖에서 이 후보에게 뒤처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15%의 지지율을 기록해 직전 조사보다 10%포인트나 상승했습니다. 자, 다음은 후보별 호감도를 묻는 질문에서는 안 후보가 38%로 가장 높았고 이 후보가 36%, 정의당 심상정 후보가 30%를 각각 기록한 가운데 윤 후보는 25%로 가장 낮았습니다.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이 34%, 국민의힘이 29%로 집계됐고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고 답한 무당층은 24%였습니다. 직원 몸에 길이 70cm짜리 막대기를 찔러 넣어서 숨지게 한 어린이 스포츠센터 대표가 검찰에 송치되면서 숨진 직원과 가족들에게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현장에 있던 유족은 경찰이 범행 현장에 오고도 피해자를 구하지 못했다면서 강하게 항의하기도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범행을 저지르신 이유가 뭡니까? 왜 허위 신고하셨습니까? 피해자와 유족에게 한 말씀. 술 어느 정도 마신 겁니까? 정말 죄송합니다. 범행 정말 기억 안 나십니까? 사실 충분히 시간적인 여유에
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아들 같으면 거기 누워서 하이 먹고 있는데 그냥 갈 거야? 여튼 똑바로 좀 서주라고. 오스템 임플란트 회사 돈 1,800억 원 횡령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재무팀 직원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윗선의 지시가 있었다는 의혹 규명에 수사력이 집중되는 가운데 횡령 혐의로 체포된 이모 씨는 조사를 받던 도중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혜린 기자. 네, 사회일부입니다. 네, 경찰이 오스템 임플란트 재무팀 직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서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요? 네, 경찰은 오늘 횡령 혐의를 받는 오스템 임플란트 재무팀장 이모 씨와 함께 재무팀에서 근무했던 직원 2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두 직원은 이 씨 지시로 잔액 증명서 등 서류 위조 작업을 한 뒤 최근 직무에서 배제된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오스템 임플란트 측은 공범 관계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경찰 수사 중인 사안이라 아무것도 답할 수 없다고만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오늘 참고인 조사를 통해 윗선 지시가 있었는지, 공범이 있었는지 등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사 내용에 따라 횡령을 이 씨 개인의 소행으로 볼 것인지, 회사 차원의 범행으로 볼 것인지 수사 방향을 결정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그간 드러난 이 씨 행보를 두고 납득하기 어렵다는 의문도 잇따랐는데요. 이동과 보관이 어려운 금괴를 구매한 뒤 도망치지 않고 거주지 주소에 머물렀다는 점 등을 두고 다양한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상장사에서 한 개인이 1,880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자금을 빼돌리는 동안 내부 감사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윗선 지시가 있었던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됩니다. 이 씨 가족들과 변호인도 윗선의 개입이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벌이겠다는 방침인데 이 씨에 대한 수사가 최규옥 회장 등 오스템 임플란트 윗선으로 확대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윗선 개입 의혹 이외에도 경찰은 피해금 회수를 위한 자금 추적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피해자 명의 증권계좌에서 250억 상당 주식을 동결하고 금괴 497kg과 현금 4억 3천만 원을 확보한 겁니다. 이런 가운데 이 씨는 오늘 오전 11시 40분쯤 강서경찰서에서 구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겉옷으로 얼굴과 몸을 가린 채 들것에 실려 나왔는데요. 장시간 조사를 받던 도중 몸이 좋지 않다며 병원에 가고 싶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예정대로 이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일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소방관 3명의 목숨을 앗아간 평택 화재는 반년 전 발생한 이천 쿠팡 물류센터 화재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닮아 있습니다. 당시에도 잔불 정리 작업에 투입됐던 소방대원 1명이 화마에 숨졌는데 소방당국의 성급한 대응이 반복된 참사를 불렀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신준명 기자입니다. 평택 신축 공사 현장에서 시커먼 연기가 또 다시 뿜어져 나온 건 큰 불길을 잡은 뒤 3시간 만이었습니다. 당시 소방당국은 이미 화재 발생 7시간여 만에 대응 1단계를 해제했었고 소방대원들은 인명구조와 화재 진압을 위해 건물 안으로 진입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불씨는 아직 살아있었습니다. 2층까지 순식간에 번진 불은 구조대원 5명을 집어삼켰고 고립돼 연락마저 끊겼습니다. 뒤늦게 다시 발령된 대응 2단계 조치. 2명은 가까스로 탈출했지만 화마 속에 3시간 넘게 갇혀 있었던 26살 구조대원 등 3명은 결국 숨졌습니다. 5명 진입해서 저희가 인명검색을 1차 했지만 2차 추가적으로 또 발생될지 모르니까 3명 다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고요. 심정지로 판정이 됐습니다. 이번 참사는 지난해 6월 17일 발생한 이천 쿠팡 물류센터 화재와 닮아 있습니다. 당시 소방당국은 선착대가 도착한 직후 대응 2단계를 발령했고 2시간 40여 분 만에 큰 불길이 잡히자 잔불 정리 작업을 진행하며 대응 단계도 차례로 하향했습니다. 이때 내부로 진입해 인명 수색 작업을 한 김동식 구조대장은 다시 치솟은 불길을 피하지 못하고 이틀 만에 주검으로 돌아왔습니다. 반년 만에 벌어진 판박이 참사. 구조자를 제때 구하지 못할 경우 큰 비난을 받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소방당국이 성급하게 대응 단계를 낮추고 무리한 현장 진입을 용인한 게 공통된 원인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인부들 다 나왔다라고만 해줬으면 구조대 절대 안 들어가죠. 만약에 구조대 안 들어가고 진압대만 들어갔다 그러면 비난받는다니까요. 한 사람이라도 죽으면.
화재 현장에서 구조 대상자의 생명을 구하는 게 최우선이지만 임무가 주어진 소방대원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전장치와 구조 체계가 먼저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신준명입니다. 네, 다시 정치권 소식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극한으로 치닫던 국민의힘 내홍 사태. 윤석열 후보와 이준석 대표가 극적으로 손을 맞잡으면서 일단 봉합 국면을 맞았습니다. 하지만 어제 국민의힘 의원들 의원총회에서 강도 높은 쓴소리를 쏟아내면서 이준석 대표의 사퇴 결의안까지 준비를 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화난 이유, 또 긴박했던 어제 상황, 또 지금 의원들의 여론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 화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정재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제 봉합이 일단 극적으로 됐습니다만 어제 하루가 참 의원님한테도 긴 하루였죠? 굉장히 길었습니다. 어저께 네. 뭐 한 10시간 정도 있었는데요. 예, 예. 한 10년같이 느껴졌습니다. 네. 그래서 지난 그 후보 선정 이후에 그 선대위 구성하는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잡음이 많았었는데요. 예. 여하튼 목표는 정권 교체했기 때문에 죽을 힘을 다해서 서로 토론했고 또 격론을 벌였고 그래서 좋은 결과를 이뤄낸 것 같습니다. 네. 네. 이준석 대표가 처음에 의원총회에 참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비공개 네. 의원총회에서 이준석 대표의 언행을 성토하는 그런 분위기가 강했다고 들었습니다. 어제 10시에 시작된 의원총회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그러니까 성토라기보다는 예. 지금 당의 지지율이 계속 내려가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 국면에 접하다 보니까 네. 지금 우리 지지자들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예. 의원들도 뭐 한 2주 전부터 계속 느끼고 있었고 이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거의 그게 극에 달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원인을 우리 모두의 책임인 것이 첫 번째고요. 예. 그리고 또 우리 당을 이끌어주는 그 당대표의 지금까지의 행동이나 말, 어떤 이준석식 스타일 네. 이런 것에 대한 비판이 많았거든요. 예.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의견을 나눴고 또 네. 후보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다면 우리가 이제는 자성하면서 정말 빠른 속도로 바꿔나가야 되지 않나라는 격한 이야기들이 있었죠. 예. 예. 극한 반응. 저희가 격한. 예, 네, A 네. 의원, B 의원, C 의원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만 찌질이 청년 네. 꼰대, 사이코패스, 뭐 해당 행위 언제까지 참아줘야 하나 이런 좀 어떻게 보면 극한 표현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표현이 실제로 나왔습니까? 그런데 그게 조금 보도가 보니까 잘못된 것 같고요. 예. 그러니까 뭐 다른 이재명 후보하고 직접 오랫동안 일을 해본 의원이 한 분 계셔가지고 얘기를 한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납니다만 여러 가지 단어들이 나왔는데 네. 제가 어떤 단어가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나왔다는 거는 저도 뭐 그냥 스쳐 지나가면서 들어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적어도 예. 적어도 우리 지금 이런 지지율이 하락하고 예. 또 정권 교체를 바라는 국민들의 열망이 이렇게 열화 같은데 적어도 당대표로서 행동이 부적절하지는 않았나라고 의원님들이 공통되게 거의 상당수의 의원님들이 아주 격정적으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네. 이런저런 얘기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랬군요. 김정재 의원님도 이준석 대표가 좀 더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 하셨죠? 네, 당연히 뭐 했죠. 예. 제가 처음으로 나가서 했죠. 네. 네. 어떤 이야기 제가 하셨습니까? 포문을 열었습니다. 네. 네. 어떤 이야기 하셨습니까? 저는 이제 이준석 그 대표 먼저 첫 번째는 저는 우리 모두가 좀 책임을 지자. 예. 우리 당의 국민의 그 정권 교체의 열망을 우리가 이렇게 짓밟고 예. 이게 당 지지율이 추락하는 데에서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지 않느냐. 그게 바로 예. 우리 아니겠느냐. 그리고 우리를 대표하는 분이 당 대표니 당 대표가 좀 더 책임 의심을 통감하라. 그렇게 좀 당 대표 앞에서 좀 세게 얘기를 했죠. 예. 그리고 이제 그리고 또 2030에 대해서도 2030이 단순히 한 사람 이준석 또 한 사람 홍준표가 아니라 네. 2030은 소위 말하면 일자리를 잃고 주택 문제에 절망하는 우리 2030들 그리고 희망을 잃어버린 2030들 이 사람들이 어떤 대안을 기대하지 않느냐. 그런 대안으로서 우리 당의 정책이나 그런 또 우리 대안으로 이제 윤석열 후보가 그 일을 해내야죠. 그러니까 그렇게 나가야지 네. 2030을 가지고 자꾸 내가 2030의 대표인 양 하는 것은
좀 당 대표로서는 좀 더 폭넓게 해달라라는 그런 요구를 했었고요. 네. 또 소통 방식의 문제도 제기를 했었습니다. 아. 소통 방식에서 아무래도 언론을 통해서 또는 페이스북을 통해서 계속 그 당대표가 쏟아내는 이야기들이 곡해될 수도 있고 또 그 지역에서는 이게 좀 전달되는 방식들이 아. 소통의 방식이나 전달되는 방식들이 예, 예. 조금 받아들이는 게 다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굉장히 분열도 많았고요. 그랬는데 여기에 대한 문제 지적도 하면서 조금 당 대표로서 언행에 좀 더 자제를 해달라. 아. 또 정권 교체에 반하는 그런 언행은 조금 삼가해달라는 요청이 저뿐만 아니라 많은 의원들로부터 있었습니다. 근데 이준석 대표께서 저희 얘기를 처음 들으셨거든요. 예. 그래서 어제 듣고는 굉장히 고마워하셨어요. 그리고 정말 좋은 소통의 시간이었고 예. 이준석 대표께서 충분히 알아들었고 본인이 저희 의견을 존중하고 그렇게 하겠노라고 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랬군요. 혹시 네네. 이준석 네. 대표를 그래도 옹호하는 의원들 한 분도 없었나요? 아니 당연히 있죠. 아, 예, 그래도 우리의 대표인데요. 예, 사실 예. 이준석 대표가 30대 대표로서 그 정말 능력도 있으시고 굉장히 뭐 청년 세대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한 모습들에 대한 비전도 갖고 있고 네. 굉장히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존경합니다. 그래서 예. 당연히 옹호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런데 그랬군요. 예. 지금 현재 그 어떤 저희가 선거를 앞두고 지금 이준석 대표가 쏟아내는 말들과 행동이 당에 지금 위해를 가하고 네. 정권 교체 열망을 무너뜨리고 있다라는 데는 의원님들이 의견을 상당수가 아니고 거의 뭐 의견 일치를 했습니다. 그러나 네. 이제 지금 어떤 뭐 격하게 지금 정말 사퇴를 촉구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의견도 언론에 보도되었다시피 있었습니다. 일부는. 네네.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뭐 그래야 되느냐 아니면 이후를 생각하고 다시 우리가 기회를 주면서 함께 해야 되느냐라는 데 대한 의견은 좀 갈라지고 그랬었는데 네. 결과는 좋았습니다. 결과는 예. 다시 한번 처음으로 돌아가서 다시 시작하자. 그걸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화면에 네. 나오는데 이준석 대표가 어제 오후 5시 20분에 공개 발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한 네네. 20분, 40분 정도 했던 것 같은데요. 네. 사과와 반성, 또 2030 선거 전략, 그리고 뭐 네. 선거운동 제안을 연습 문제라고 표현한 이유 등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당시 현장 분위기는 좀 어땠습니까? 아니 뭐 당연히 엄중한 분위기였죠. 네. 그리고 굉장히 무거웠습니다. 그래서 뭐 보통 때는 당대표가 오거나 누가 오거나 이런 박수로 환영을 하고 이러는데요. 어제는 그 이전에 10시부터 굉장히 의원님들께서 모두 다 격론을 벌였기 때문에 예. 당의 미래에 대해서 굉장히 무거운 분위기였고 또 네네. 이준석 대표가 사실 왔을 때도 그 연단에 올라갔을 때도 정말 그 숨소리 하나 안 들릴 정도로 조용했었습니다. 그랬군요. 박수도 예. 박수영 의원은 크게 진정성이 있다고 느끼는 분들이 많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하던데. 네. 그 뭐 의원님들마다 다 느끼는 분위기가 좀 다를 수는 있겠죠. 뭐 박수영 의원님이 어떻게 느끼셨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네네. 적어도 그래 격정적으로 본인의 그 당 대표가 지금까지 했던 말들의 진위를 설명하는 진지한 자리였고 예, 예. 저는 진정성 있게 얘기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예, 예. 알겠습니다. 어제 의총은 사실 저녁 8시 좀 넘어서 윤석열 네. 후보와 이준석 대표가 다시 이제 의총장에 들어오면서 네. 극적인 화해 그런 국면을 네. 맞았었는데 어제 네. 화해는 잘 됐다고 보십니까? 저는 잘 됐다고 보고요. 네. 지금 국민들이 얼마나 조마조마했겠습니까? 제가 오늘 지금 여기가 구미입니다. 구미. 예. 구미 그 당협 사무실인데요. 오늘 우리가 그 선대위 그 구미 본부 발대식에 제가 참가했습니다. 네. 오늘 이 자리에 과연 내가 올 수 있을까 없을까? 당원들 앞에 얼굴을 들 수 있을까 없을까? 정말 고민이 많았는데 예. 어제 우리 후보가 딱 일성이 과거는 입자였습니다. 네네. 지금까지 해온 모든 잘못이 누구의 잘잘못을 따질 게 아니라 이제 있고 오로지 정권 교체라는 그런 대의만을 향해서 모두 한 힘이 되자 하나로 뭉치자 그거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좀 분위기가 굉장히 오전에는 정말 험악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정말 허심탄회하게 서로의 뭐 주장들을 했었고 의원들도 여태까지의 불만들 정말 목까지 차올랐던 불만들을 다 이야기하고 당대표도 충분히 받아들였고 앞으로는 제대로 하겠다고 그랬고 앞으로 다시 한번 이런 일이 있으면 정말
사퇴를 하겠다까지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저희도 흔쾌히 박수로 하나가 됐습니다. 그래서 네. 과거는 잊자, 지금부터 예. 다시 하자. 그게 어제 핵심 키워드였던 것 같습니다. 예. 기억 납니다. 두 사람이 다 이제 다 네. 잊고 가자 이렇게 밝히면서 네네. 마무리가 되는 국면이었는데 사실 네. 그동안 몇 차례 이런 모습들이 있었잖아요. 갈등했다 화해하고 네. 특히 울산 회동 네네. 때도 이런 모습이 있었고 그래서 네. 일각에서는 완전히 봉합된 게 아니다, 미봉이다 네. 이렇게 보는 분들도 네. 있는데 그때 울산 회동 때와 이번에 의 총장에서의 화해와 어떤 차이가 있다고 네. 보세요? 저는 충분히 좀 의심하고 의구심을 가질 만하다고 봅니다. 그때 네. 저기 울산 회동하고 부산에서 빨간 옷 입고 서로 후드티 입고 손들 때 그때는 저도 정말 이제 뭐 다시 되는구나 이러다가 네. 어제는 심정이 정말 땅이 꺼지는 것 같았거든요. 근데 이제 마지막에 다시 두 팔을 들었을 때 저희가 앞으로 정치는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어차피 행동으로 보여줘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어제는 과거 울산회동 이전에는 이런 의원님들이 이렇게 총의를 모아서 대표를 정말 진정성 있게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고 압박을 하고 이런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네. 이번은 지난 그 울산회동 때와는 완전히 다른 우리 의원들이 이 절박감을 정말 온몸으로 느끼고 진정성 있게 이야기한 그런 과정을 거친 결과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아마 국민들이 좀 믿으셔도 되지 않나. 그리고 대표도 충분히 이제는 그 국민적 열망에 맞춰서 행동을 하실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끝으로요. 행동으로 좀 보여드려야죠. 네. 예. 이준석 대표나 윤석열 후보에게 각각 짧게 바라는 것들이 있으면 한 말씀 해주시죠. 사실 양쪽 두 분 다 매력이 굉장히 많은 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후보의 시간입니다. 예. 그래서 후보는 매력을 좀 더 많이 발산해 주시면 좋겠고요. 예. 그다음에 우리 대표께서는 우리 후보의 매력을 좀 더 널리 전파를 해서 충분히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만들 수 있다는,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환하게 밝게 이끌 수 있다라는 그런 걸 국민들한테 좀 잘 알리는 그런 역할에 충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그냥 대표께서는 백팩 메고 지역 좀 다니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네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국민의힘 네네. 김정재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엔 이재명 후보 지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서울시당 선대위 출범식에 참석을 했죠. 여기서 3월 대선에서 반드시 이기겠다라는 필승 의지를 거듭 다짐했는데요. 출범식 후에 이 후보가 기자들과 만났습니다. 어떤 이야기 했는지 직접 듣고 오겠습니다. 준비가 되면 언제든지 저는 환영합니다. 나 기자님, 아까 손 드셨나요? 이제 국내의 상대당 내용이 좀 정리된 다음 날인데요. 네. 이제 좀 본격적인 경쟁이 시작되지 않을까 하는데 어떤 각오로 말씀드려요? 정당은 국민을 대리 대표하는 정치 조직이기 때문에 빨리 수습되고 또 정당 간의 경쟁은 바람직한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신속하게 정책 경쟁으로 이 나라와 이 국민들의 삶을 얼마나 어떻게 개선시킬 것인지에 대해서 좀 합리적 경쟁을 좀 할 수 있게 돼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질문 받겠습니다. 네. 소속은 봉합 과정 절차에 대해서도 보셨을 텐데 봉합에 대해서 평가가 여러 가지가 나오잖아요. 네. 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그 외에 저희가 다른 당의 내부 문제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서 또 미래지향적으로 신속하게 국민들을 중심으로 정책 경쟁, 잘하기 경쟁에 나서자 이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저희가 일정이 조금 지연돼서 라이브 일정이 지연돼서 죄송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 미안합니다. 라이브 때문에 죄송합니다. 네, 국민의힘 내용 수습과 관련한 이재명 후보의 입장을 물었는데 이재명 후보는 일단 다른 당 이야기지만 다행이다. 앞으로 국민 중심의 정책 경쟁을 좀 하자. 이런 답변이 있었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번에는 국민의당 권은희 원내대표와 함께 최근에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 강세 그리고 야권 단일화 가능성 등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자, 권은희 대표 화상으로 연결돼 있는데요. 권은희 대표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선거를 앞두고 국민의당 국민소통위원장으로서 지방 일정 순회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어디에 가 계십니까? 지금 광주에 내려와서 신년 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보니까 오늘 나온 또 여론조사도 안철수 후보 지지율이 굉장히 높게 나타났습니다. 계속 두 자릿수가 나오고 있고 오늘 나온 갤럽 조사는 15%까지 나왔습니다. 자, 최근 이 안 후보 여론조사 지지율 강세 어떤 이유 때문으로 보고 계세요? 더불어민주당이 만든 아수라판 그리고 국민의힘이 만든 아사리판 이 대선 속에서 역대급 비호감을 느끼고 계신 속에서 정상과 그리고 상식이 있는 후보인 안철수의 모습들이 면면들이 다시 보여지고 있고 또 안철수가 제시하는 미래 성장 전략 그리고 청년에 대한 비전 제시 이러한 정책들이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희가 앞서 이제 안철수의 바람 과연 어디까지 불까 이런 전망에 대해서 이제 직접 들어보려고 연결을 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뭐 미풍에 그칠 것이다, 뭐 다양한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면 판을 뒤집을 태풍이 될 수도 있다. 의원님은 물론 태풍이 될 것이다 이렇게 믿고 계신 거죠? 네, 제가 오늘 광주에 와서 신년 인사를 드리고 있는데요. 안철수 지지율 상승에 대해서 모두들 알고 계시고 그리고 격려를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안철수가 기호지세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호가 호랑이 호이기도 하고 호남호이기도 하다. 그동안 광주에서 국민의당이 사실은 냉정한 시선에 갇혀 있었는데 이러한 변화의 바람이 확실히 불고 있고 그리고 지금의 상승세가 유지가 될 것이고 더 올라갈 것이다라는 그런 말씀들, 그런 민심의 변화들을 좀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이러한 말씀으로, 이러한 현장의 민심으로 답변을 가름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는 국민의힘 내용 사태에 대한 반사 효과 아니겠느냐 이렇게 좀 평가절하하는 그런 분위기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국민의힘이 어제 극적으로 이제 내용을 수습했잖아요. 그래서 국민의힘 내용 수습이 안 후보의 지지율 이 강세 분위기에 좀 찬물을 끼얹는 것 아니냐 이렇게 또 보는 분도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국민의힘 홍준표 의원이 지적하셨다시피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 하락세는 윤석열 후보의 국정 운영 능력에 대한 의구심, 불안감, 그로 인해서 평가가 이미 내려지고 있습니다. 감이 안다라는 그런 평가들이 내려지고 있는 거고 그리고 부인의 허위 가장 이력에 대한 대처에서 출마 명분이었던 공정이라는 명분이 사라지면서 지지율 하락이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사실 국민의힘의 내분과 관련해 가지고는 큰 영향은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지율이 오르면 오를수록 사실 단일화 이야기가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의원님은 단일화는 절대 없다. 또 안철수 후보도 역시 단일화는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대장동 민간 특혜 의혹에 연루되어 있는 후보입니다. 그리고 윤석열 후보 조금 전에 말했듯이 이 내로남불과 관련된 부분이 문제가 되고 또한 국정 운영 능력에 있어서 국정 운영 능력이 없다라는 평가를 받는 후보입니다. 그런 후보들과 단일화를 해야 된다라는 것 자체가 개념적으로 성립이 안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국민의당에서는 이달 말쯤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을 앞설 수 있다 이렇게 보고 계신 거죠? 설 전에 양강 구도가 설정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정권 교체를 바라는 이 높은 열망이 이 정책 역량과 그리고 깨끗한 도덕성을 갖춘 안철수 후보에게로 직결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제 안철수 후보가 뭐 방송사와 인터뷰하는 걸 저희가 봤더니 윤 후보가 만나기를 원한다면 일단 만나보겠다 또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어떤 의미가 담긴 겁니까?
철천지 원수도 아닌데 만나자고 하면은 만나서 밥은 먹을 수 당연히 있겠죠. 뭐 예, 인간 관계인 것이고. 네. 예. 그렇지만 만나서 밥만 먹고 헤어지는 것이 굳이 의미가 없기 때문에 네. 두 후보가 서로 만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어제 보니까 질문 중에 정권 교체가 중요하냐 아니면은 후보로서 완주하는 게 중요하냐 이런 질문에 답은 네. 일단 정권 교체, 다만 나로 정권 교체 이렇게 네. 강조하더라고요. 정권 교체가 우선이다 이런 뜻으로 읽히던데요. 정권 교체가 가능한 상황이 안철수 후보가 완주를 해야 정권 교체가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윤석열 후보가 보여준 국정 운영 능력에 대한 심각한 의구심은 생각보다 민심에 타격이 크고 그리고 민심의 판단이 빨리 지금 정립된 상황이기 때문에 예. 안철수 후보가 후보로서 안주해야지 민심이 요구하는 정권 교체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윤석열 후보로 단일화되면 어렵다 이렇게 보고 계신 거군요. 네, 어렵습니다. 예. 그런데 지난 4월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당시에는 야권 네. 승리를 위해서 단일화에 임하시지 않았습니까? 대선과는 네, 상황이 맞습니다. 다르다고 보는 겁니까? 전혀 달랐습니다. 네. 그때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당시에서는 서울시장 재보궐선거에서 승리하지 못하면 정권 교체는 꿈도 꿀 수 없는 그런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철수 후보가 요구를 받들어서 야권 단일 후보로 서울시장 재보궐선거에서 야권이 반드시 승리하겠다라는 그런 약속을 했고 그 약속에 맞게 충실하게 단일화 과정에 임했고 그리고 성공에 협력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네네. 이제 그렇다면 그 이후의 대선 과정에서는 후보가 보다 더 나은, 더 좋은 정권 교체를 위해서 경쟁을 해야 될 때지 지금 서로 정권 교체라는 그런 명분을 휘두르면서 부족한 능력임에도 불구하고 단일화를 요구하는 그러한 상황들은 국민들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경쟁 이야기하니까 정책 경쟁 그리고 또 네. 토론이 생각이 납니다. 안 후보가 최근에 3프로TV에 출연해서 경제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까? 네. 예, 네.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가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 후보도 상당히 만족한 편이었습니까? 네, 안 후보 그 3프로TV를 신청을 했는데요. 네네. 안 후보가 편안한 분위기에서 하고 싶은 얘기들 좀 많이 한 것 같고 오히려 시간이 부족하다라고 이렇게 느낀 것 같고요. 저도 네. 시청을 했는데 특히 초반 부분에 본인의 직접 투자 경험, 투자 능력, 투자 경험과 관련된 이야기는 정말 흥미진진하게 들었고 네. 또 후반부에 과학기술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니까 저도 모르게 점점 빠져들면서 우리의 미래가 희망이 있구나라는 그런 그 희망 섞인 꿈을 같이 꿀 수 있게 돼서 참 좋았던 프로그램이었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대선 후보 토론 관련해서는 이재명 후보도 거듭 지금 윤석열 후보의 토론, 정책 토론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윤석열 후보가 최근에 보니까 대선 후보 토론에 좀 응하겠다라는 생각을 밝히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추가 토론이 이제 이루어질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안철수 후보님 이 토론 실력이 많이 느셨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안철수 후보 꾸준하게 그 방송을 하고 그리고 유튜브에 출연을 하고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시청을 하면서 많이 편안한 분위기로 소통을 하고 계시고 그러면서 당연히 토론과 관련해서도 편안하게 시청자들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모습과 준비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함께 토론하게 될 이 윤석열 그리고 이재명 후보는 서로 어쩔 수 없이 서로의 의혹을 토론장으로 가져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론이 정책 토론이 되지 않고 의혹을 공방으로 한 네거티브 토론이 될 수밖에 없는 이 상황에 대해서 조금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래서 특검을 양 당에서 미리 수용을 했었어야 한다라는 그런 아쉬움을 다시 한번 표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 후보님 같은 경우에 지금 토론을 더 앞당겨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윤석열 후보는 이제 토론 준비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안철수 후보님은 따로 TV 토론 준비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모든 후보들이 아마 TV 토론 팀을 운영을 하면서 정책과 관련된 부분, 본인의 정책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정책과 비교하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TV 토론팀을 통해서 논의를 하고 있을 거고요. 당연히 안철수 후보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비교 검토하고 본인의 주장을 보다 명확하게 시청자들에게 전달하는 부분들을 함께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당 권은희 원내대표 연결해서 안철수 대표 지지율 상승 배경 그리고 앞으로 단일화 전망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경기 평택시 공사 현장 사고와 관련해서 경찰이 시공업체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순직환 소방관 3명은 질식으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부검 소견이 나왔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황보혜경 기자. 네, 경기 평택시 화재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도 현장에선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건물 진입로엔 이렇게 안전 펜스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합동 감식에 들어가기 전 현장 훼손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종일 건물 안전진단을 비롯해 이 화재 현장의 감식을 위한 준비를 벌였는데요. 경찰은 또 시공사와 감리업체, 하청업체 등 6개 회사 12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공사계획서와 창고 설계도면을 비롯해 이 화재 원인과 안전수칙 위반 여부, 또 위법사항 등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순직한 소방관 3명에 대한 부검 구두 소견도 나왔는데 국과수는 열에 의한 사망이나 유독성 매연 등으로 인한 질식사가 원인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곳 평택 냉동창고 신축 공사장에서 불이 난 건 그젯밤 11시 46분쯤입니다. 19시간이 지난 어제 저녁 7시 19분 불은 완전히 진화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송탄소방서 소속 이형석 소방위 등 3명이 화재 현장에 고립됐다가 모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공정은 80% 정도 진행돼 올해 4월 말 준공을 앞두고 있었는데요. 불이 났을 당시 관리자를 포함한 인부 5명은 건물 1층에서 바닥을 평평하게 하는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다만 불이 난 것으로 보이는 지점에선 작업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수사본부는 이르면 다음 주 월요일 합동감식을 통해 정확한 화재 원인을 진단할 계획입니다. 또 공사 현장에서 안전수칙을 제대로 지켰는지 무리하게 공사를 진행한 건 아닌지를 파악하기 위해 사고 전후 근무일지를 확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숨진 소방관들의 빈소는 평택 제1장례식장에 차려진 가운데 평택역 앞에는 시민 분향소가 설치됐습니다. 연결식은 내일 오전 9시 반 평택 이충 문화체육센터에서 경기도청장으로 거행됩니다. 지금까지 경기 평택시 화재 현장에서 YTN 황보혜경입니다. 코로나19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정부는 다음 주부터 코로나19 먹는 치료제가 국내에 도입된다며 구체적인 투약 대상과 활용 방안 등을 마련해서 발표할 계획입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브리핑에서 1월 중순에 화이자사의 먹는 치료제를 예정대로 도입한다며 도입 이후 최대한 빠르게 투약할 수 있도록 투약 대상과 기준, 공급기관 등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대본은 도입된 치료제를 투약할 대상과 치료제 공급기관 등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며 다음 주 중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환자가 급증하면 자가 진단 키트인 신속 항원 검사를 확대해서 검사 속도를 높이기로 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현재 시행 중인 PCR 검사 역량은 하루 75만 건 정도 된다며 이를 넘어서 환자가 급증하면 신속 항원 검사를 보조적인 수단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확진자의 접촉자를 고령 기저질환자와 같은 고위험군과 위험도가 덜한 집단으로 구분해서 PCR 검사 우선 적용 대상을 달리하겠다는 뜻입니다. 국내에서 코로나19에 확진된 임신부가 처음으로 사망하는 사례가 나왔습니다. 당대본은 이 임신부는 지난해 12월 23일 출산 준비를 위해서 찾은 의료기관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뒤 28일에 출산했고 이후 증상이 악화돼 입원 치료를 받다 지난 4일에 숨졌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숨진 임신부가 임신 32주차에 코로나19에 확진됐고 기저질환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길어진 거리두기에 식당을 접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주방용품업체가 모여있는 거리도 썰렁한 모습입니다. 폐업을 하면서 식기를 팔려는 사람만 있고 사려는 사람은 없다고 하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이준엽 기자. 네, 서울 황학동 주방용품 거리에 나와 있습니다. 네, 그곳 거리도 분위기가 좀 썰렁하다고요?
네, 지금 주방용품 업체 앞에 나와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가스레인지나 뒤에는 전기 포트나 속 같은 각양각색의 주방용품들이 진열돼 있는데요. 화학동은 이런 주방용품들을 중고로 사들여서 새 것처럼 다시 만들어서 폐업하는 사람들에게 판매하는 곳이라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는 곳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가게를 방문하는 손님이 많지 않은 상황인데요. 식기를 사려는 사람은 거의 없고 폐업 때문에 중고로 팔려는 사람만 많은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상인들이 체감하기로는 주방에서 쓰는 기구를 팔려는 사람이 코로나19 사태로 50% 이상 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헐값에 사들이더라도 개업하는 사람이 적으니 팔리지가 않아서 창고에는 물건이 쌓여만 가는데요. 중고 수요도 점점 줄어들다 보니 판매하려는 사람들 대부분을 돌려보내고 창고를 최대한 정리하며 허리띠를 졸라매는 실정이라 합니다. 화학동 상인들 역시 얼어붙은 자영업자 경기에 직격탄을 맞았는데도 재난지원금 한 푼 못 받았다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자영업에 이어 2차 피해가 생긴 업종에 대해서도 정부가 신경 써달라는 건데요. 팔리지 않는 중고집기는 버려지는데 폐기물 업체에 과거 트럭 10대가 들어왔다면 지금은 트럭 15대가 들어올 정도로 버려지는 물건이 늘었다고 합니다. 네, 그만큼 자영업자 경기가 안 좋다는 뜻인데 폐업률이 오히려 낮아졌다는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네, 이번에 한국은행이 펴낸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20년 자영업자의 폐업률은 코로나19 이전인 지난 2019년에 비해서 1%포인트 줄어든 12.8%가 기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폐업하면 사업자금, 대출 원리금을 갚아야 하는 데다 손실 보상도 받을 수 없기 때문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들이 폐업할 돈마저 없어 근근히 버티고 있다는 건데요. 그런데도 신규 창업은 없고 도저히 못 버틴 자영업자들이 폐업하다 보니 서울 곳곳 상권은 나빠지고 있습니다. 명동 공실률이 43.3%로 서울에서 가장 심각하고요. 신촌은 4 가운데 하나, 광화문은 5 가운데 하나는 빈 점포인 상황입니다. 벼랑 끝에 몰린 자영업자들은 영업 제한에 반발하며 점등 시위에 나섰습니다. 제한 시간인 밤 9시를 넘겨도 간판과 업장 불을 켜놓고 영업 의지를 내보이는 건데요. 시위를 기획한 자영업자 단체는 살기 위해 영업을 해야만 한다며 시위 이유를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황학동 주방용품 거리에서 YTN 이준엽입니다. 질질이 청년 꼰대 되지 마라. 그냥 다른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내가 그냥 나왔어. 전 결의문을 읽어보지 않았습니다. 연습 문제라고 제가 입사스럽게 표현했습니다. 그 표현이 불편하셨다면 정말 죄송합니다. 다음 사람 윤석열 후보님과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님께서 나오십니다. 힘차게 박수 부탁드립니다. 공개적으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후보님 의원총회의 직후에 평택에 가시는 일정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국민의힘의 당 대표로서 그리고 택시 운전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후보님을 손님으로 모셔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쉬운 걸 말입니다. 안전벨트 매셨죠? 네.
미워도 다시 한번이라고 저희가 썼는데요.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와 이준석 대표의 극적 화해. 과연 윤 후보 지지율 하락세를 반전시킬 수 있을까요? 오늘 이재명 후보는 메타버스 시즌2 걸어서 민심 속으로 일정에 본격 돌입했죠. 윤석열 후보는 오늘 출근길 대중교통난을 직접 체험했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지지율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최진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장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어제 국민의힘 의총 상황 정말 반전의 반전이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그걸 두고 이제 언론에서는 극적인 화해라고 예. 표현하는데 저는 극적인 봉합이라고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봉합. 예, 화해는 이미 끝난 겁니다. 모든 상황이. 예. 봉합은 가죽을 바늘로 실로 일실은 꽤 놓은 거기 때문에 언제 다시 또 터질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저는. 그렇군요. 예, 아시다시피 지금 방금 한 1, 2분 사이에서 YTN 화면을 보면요. 화해하고 봉합이라는 표현이 번갈아 나옵니다. 그리고 그렇습니다. 많은 언론들은 봉합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예. 그리고 어제 8시에 이제 이준석, 윤석열 두 후보가 두 사람이 저 극적인 봉합의 장면을 연출했는데 그 몇 시간 전까지 언론에 어떤 나왔습니까? 이준석 대표를 향해서 국민 의원들이 그렇죠? 사이코패스다, 양아치다, 뭐 찌질이다, 정치권들 저는 3, 40년 동안 의원총회를 봤지만 저렇게 센 표현이 나온 적은 본 적이 없습니다. 당 대표에게 저런 표현을 쓰는 걸 처음. 처음입니다. 그래서 6개월 내내 꽁꽁 얼어붙었던 사이가 하룻밤 사이에 봄 눈도수이 녹지는 않습니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봉합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극적인 봉합. 언제든지 다시 터질 수 있다. 다시 터질 수 있다고 보고 오늘 아침에 터질 뻔했었고 방송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각각 방송에 나와 또 다른 얘기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조금 이따 설명을 좀 이따 또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하루 동안 그 있었던 국민의힘의 상황을 최진 원장님 보시기에 한마디로 요약을 한다면 어떻게 요약하실지 좀 궁금하거든요. 한마디 조변석계. 조변석계. 아침 다르고 저녁 다르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과 행동이라든지 상황이 아침에 다르고 오늘 다르기 때문에 도무지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 한마디로 그냥 변화무쌍하다는 겁니다. 조변석계 변화무쌍. 변화무쌍했고 앞으로도 계속 변화무쌍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저희가 한번 세봤더니 윤석열 후보와 이준석 대표의 갈등이 이번 뿐만이 아니었고 맥주 회동 때 한번 풀어진 적이 있죠. 입당식 할 때요. 그렇습니다. 생생히 당대표 기억합니다. 패싱 한 적이 있고 또 울산 회동 있지 않습니까? 또 그때도 역시 당대표 패싱 문제가 나왔었고 이번에 이제 의총에서는 이준석 대표가 너무 나갔다. 그래서 탄핵 결의안까지 내놓은 세 번째 갈등과 화해가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화해가 이번엔 진짜 화해가 될까? 이렇게 의혹의 눈길을 보내는 분들도 있어요. 저는 뭐 큰 차이는 없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7월 25일 날 맥주 회동 그때 치맥 회동할 때 이준석 대표가 뭐라 했냐면 우리 둘 사이는 대동소이하다고 그랬습니다. 거의 다 비슷하고 약간 다르다고 했고요. 울산 회동 때는 뭐라고 했냐면 이준석 대표가 저렇게 포옹하고 꼭 껴안고 연인처럼 껴안고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 사이에는 어떤 이견도 없다. 나는 윤석열 후보를 존중하지 않은 적이 한 번도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후부터는 이제 치열하게도 다투고 싸우고 치고받고 싸웠는데요. 그리고 이번 어제죠. 또 다시 연인처럼 꼭 껴안고 이번에 이제 윤석열 후보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피가 당이라는 겁니다. 당. 그래서 우리는 이 당의 뼈를 같이 묻기 때문에 묻은 사이기 때문에 앞으로 두 번 다시 싸우지 않을 것이다라고 이제 장담을 했는데 바로 그 이후부터 별로 그렇게 좋은 소식들이 잡음들이 좀 들려오기 때문에 손잡고 포옹은 했지만 포옹이죠. 포옹은 했지만 진정한 화학적인 화해가 될지 저는 현 시점에서 고개를 계속 갸우뚱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봉합, 그러니까 언제든지 터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봉합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셨는데 앞서서 이야기해주신 그 지금 오늘 오전에 나왔던 약간의 그 미묘한 갈등 저희가 녹취로 준비를 했습니다. 박수영 의원과 이준석 대표의 오늘 오전 라디오 인터뷰 듣고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의총에 참석한 의원들이
이준석 대표가 잘했다고 옹호한 분은 아무도 안 계셨고요. 반성한다, 사죄한다 이런 말씀은 몇 번 하셨지만 크게 진정성이 있다고 느끼지 않은 분들이 많으셨고요. 그래서 저 후속 그 일문일답에서 어떤 얘기까지 나왔냐면 또 버리고 도망갈 거냐 안 갈 거냐 이거를 확실하게 얘기해라. 박수영 의원이 의원들 대표할 수 있는 어떤 위치에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적당히 하십시오. 지금 상황에서 저라고 박 의원님에 대해서 할 말이 없어서 안 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적당히 하시고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원팀이라고 외친 지 24시간이 아니라 12시간도 안 됐을 때 저희 라디오 인터뷰에서 언급한 내용이에요. 근데 박수영 의원이 왜 저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아무도 옹호하는 사람이 없었다. 근데 앞서 저희가 김정재 의원한테 물어봤더니 옹호하는 의원들이 왜 없었겠냐고 이렇게 또 이야기하더라고요. 예. 근데 저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죠. 예. 다시 그런 화해 문의가 이제 물을 끼얹는 경우인데 네. 그래서 화학적 결합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화학적 결합이 이루어지려면 이준석과 윤석열 후보 두 사람만의 화합으로는 안 되고 윤석열 주변에 있는 사람하고 같이 화해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른바 윤핵관, 권성동이라든지 이를테면 장제원, 윤한홍 이런 분들하고 인석 대표하고 진정으로 서로 신뢰를 쌓고 서로 견고하게 서로 소통을 해야 진정한 화해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모습은 아직 화면에 나온 적이 없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직접 같이 나와서 함께하고 소통하고 하는 모습이 보여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방금 말씀드린 윤핵관들의 멘트가 밖으로 언론을 통해서 나와줘야 됩니다. YTN이나 여러 가지 언론을 통해서 이제 우리는 하나가 됐다. 이준석 잘한다. 박수. 짝짝짝. 근데 지금 안 나오고 있죠. 이 멘트들 밖으로 나와야 되는데 아직 하나도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일선에서 윤핵관들은 좀 물러났잖아요. 네. 그러면 멘트를 좀 하기가 어려운 상황 아닐까요? 아니 다 멘트 나오고 얼마든지 그 전달되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멘트는 좋은 멘트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직은 겉으로는 문의는 화해를 했지만 속으로는 아직도 예일하게 재란 그렇게 볼 수도 있다. 아직은 화해라고 얘기하기는 좀 부족하다. 미흡한 단계라고 저는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언제든지 아침 다르고 저녁 다를 수 있다. 그래서 조금 미흡하다라는 평가를 해주셨는데 어찌됐든 윤석열 후보는 이제 행보를 시작했고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오늘 첫 일정이 출근길 지하철 체험, 그러니까 지옥철 체험에 나섰습니다. 윤석열 후보와 이준석 대표의 모습과 발언 차례로 듣고 오겠습니다. 지방 근무할 때 경전철도 타봤습니다만은 양이 여기 너무 적어가지고 더구나 그 젊은 세대들이 많이 사는 지역인데 출퇴근하는데 굉장히 힘들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지하철 인사를 통해서 민심을 직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우리 후보가 아무래도 검찰 공무원 출신이다 보니까 후보의 본뜻과는 다르게 겸손하지 않다라는 이미지를 갖는 경우도 있습니다. 진정성 있게 보여주는 것으로 후보의 변화된 행동을 시작해보자라는 거였는데 자 그럼 이걸 보시면 아시겠죠. 서서히 뭐 정치인으로서 적응하고 변화해 나가는 과정이 국민들에게 좀 긍정적으로 비춰질 거로 보입니다. 네, 윤석열 후보가 어제 여의도 역 앞에 출근길 시민들한테 인사하는 장면, 그리고 오늘 지하철 타는 장면, 최근까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대선 후보들이 지하철 타고 야 이거 지옥철이다 이거 얘기하는 거는 모든 후보들이 다 대선 때만 했었습니다. 그리고 20세기 선거 전략이죠. 근데 필요합니다. 필요하고 잘했고 뒤늦게나마 잘했고 뭐 높은 점수를 주는데 아까 이준석 대표가 그런 얘기를 이건 정치인으로 적응하는 과정이다라고 표현했는데 저는 그 부분이 좀 거슬립니다 사실. 왜냐하면 윤석열은 정치인 하려고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대통령 하는 거 하잖아요. 대통령은 완전히 다릅니다. 근데 대통령을 하는 과정, 적응하는 과정이 있다. 이미 지하철은 오래전에 탔어야 되고 지하철과 같은 공약들은 이미 오래전에 시리즈로 나왔었어야 되는 거죠. 너무 많이 늦었습니다 사실은. 그런 부분이 좀 아쉽다. 다만 이제 만시티지만 잘 됐다,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아까 좀 말씀드린 거 하나 빠뜨리는데 원팀 얘기했지 않습니까? 화학적 결합인데 원팀이라는 게 지난번에 말씀드린 네 사람, 국민님 네 사람이 화합을 해야 된다는 거 확실히. 그래서 윤석열, 이준석,
홍준표, 밖에 나가 있는 김종인 네 사람이 최소한 한 마음으로 똘똘 뭉치지는 않더라도 부드럽게 4인 1각 정도로 가는 함께 가야 그게 원팀이라고 이루어질 수 있지. 예. 이게 이루어지지 않는 한은 지하철을 타면 어디를 가든 간에 외형적인 그러니까 무늬만 사실 화합인 거지 계속 안에서는 잠재적인 불만에 불안에 그런 갈등의 요인이 불불 끓고 있다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최근에 보면은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 이낙연 전 대표와 같이 이제 선거운동하기 시작했고, 같이 경선했던 분들은 다 참여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은 이재명 그리고 이낙연, 정세균 세 사람만 그렇죠. 합하면 그건 원팀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여기는 4명이 함께 가야 원팀이 제대로 돼야 되는 거죠. 예. 아직 안 근데 됐지 않습니까? 아직까지 뭐 홍준표 의원, 유승민 전 의원 이야기 없어요? 예, 없죠. 지금 일시적으로 이제 두 사람만 외형적으로 좀 합의를 해서 그래서 지하철 타기 전에 먼저 이 네 사람이 화합적 분위기를 먼저 마련하는 게 정말 중요한 첫 걸음인 거죠. 그렇군요. 예. 일단 지하철은 탔고요. 네, 일단 탔습니다. 지하철 타면서 오늘 공약을 발표한 것이 수도권 광역교통망 공약 내놨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좀 공약 발표와 동시에 좀 공세를 대장동 쪽으로 이어가려고 하는 그런 느낌이 들고 타깃을 변경했다고 해야 될까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안타깝지만 대장동 네거티브에 대한 효과는 이미 좀 사라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장동을 가지고 어떻게 공격을 하더라도 별로 지지율 얻는데 큰 효득은 안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특검을 실시하게 되면 어떤 변화가 올 수도 있지만 안타깝게도 지금 현재 보면 특검도 사실상 물 건너갔다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대장동 게이트, 대장동 사건은 여야 후보, 이재명, 윤석열 어느 후보에게도 큰 결정적인 배수가 되기에는 이미 때가 지났고 상황이 지났다라고 봅니다. 그렇게 보시는군요. 예, 알겠습니다. 이재명 후보 이야기 좀 해볼까요? 이재명 후보 요새 탈모약 건보 적용 이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건보 재정이 악화될 것이다라는 그런 우려도 나오고 있고요. 박주민 의원의 발언을 듣고 오겠습니다. 아니 그 박주민 의원님도 이해관계자시잖아요. 왜 그 아닌 척 그렇게? 저는 근데 그 이해관계자긴 하지만 이전부터 이런 정책이 좀 정책적으로 필요하다라는 객관적 입장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파악된 바에 따르면은 그 탈모 치료 제어 먹는 약 시장이 한 1,100억 규모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걸 건보 적용을 하면은 30% 정도는 차용이 한 700억 정도를 건보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데 또 건보 대상이 되면 약값이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700억이 채 안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건보 적용하면서 사람들이 좀 싸게 약을 먹을 수 있다면 국민분들 입장에서는 불필요한 지출을 좀 줄일 수 있겠죠. 네, 이게 과연 민심에는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까요? 왜냐하면요, 지금 탈모뿐만 아니라 임플란트 이야기 나오고 비만, 코골이, 뭐 암 환자, 중증 환자들과의 이 형평성 논란까지 좀 일고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거는 상당히 괜찮은 진짜 민생 정책으로는 긍정평가합니다. 이렇게 탈모라든지 뭐 비만, 코골이 같은 거는요 조그마한 것 같지만 모든 젊은이들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는 겁니다. 이런 쉽고 간단하고 우리 주변에 있는 일상의 문제지만 누군가가 국가가 정부가 나서주지 않으면 많은 국민들의 어려워할 사안들 이걸 팍팍 질러주는 것이 바로 진짜 민생이라고 보는 거죠. 그런 점에서 참 바람직하다. 그래서 앞으로 이재명이나 윤석열 후보들이 이런 주부라든지 아동이라든지 노인이라든지 이렇게 아주 디테일한 분야별로 민생 정책을 제시하는 그런 경쟁이 벌어지는 것이 진짜 대선의 선거라고 보는 거죠. 아직 그 단계까지도 가지도 못한 것이 이제 매우 좀 아쉽게 생각하는 거죠. 그렇군요. 뭐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주셨는데 앞서서 윤석열 후보 오늘 지하철 탄 거 20세기 선거 전략이다 이렇게 평가를 해주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재명 후보도 이제 대중교통 타고 바담 민심을 훑겠다 지금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셨나요?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는 일단 아까 말씀드린 모든 걸 민생 정책 하기 전에 먼저 적점 분열을 멈추고 확실한 내부 결속을 다루는 게 1번이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 국민들의 미래하는 이제 민생이 이번에 시대의 흐름이기 때문에 그 민생에 맞는 정책을 나와야 된다. 내세워야 된다. 근데 이건 너무 뻔한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형용사 부사를 많이 씁니다. 정말 확실하고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손에 잡히는 민생 시리즈가 나와야 된다. 아동복지 어떻게 이렇게 할 거냐. 중고등학생들 학폭 어떻게 없앨 것인지. 그렇죠? 노인들 어떻게 할 건지. 그다음에 청년 퇴직자 어떻게 할 건지. 이 민생 하나하나만 지금 제가 5분 동안 읽고 한 20개 정도는 나와야 돼요. 네. 이거를 CG를 개일 하루가 멀다고 나왔거든요. 나와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이 자기가 총괄 선대위원장이 되면 하루 걸러서 혹은 일주일에 하나씩 민생 시리즈를 내겠다라고 했는데 벌써 시간 지나도 속수무책입니다. 지금 대선 2달 남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매일 민생 시리즈가 하루가 멀다고 나와도 부족할 판이기 때문에 정말 세게 바쁘게 아마 민생 행보를 해야 될 겁니다. 이재명 후보는 지금 움직임이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그러니까 두 분 다 마찬가지입니다. 두 후보 다. 근데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좀 더 빨리 민생 행보를 시작한 거죠. 이미 원팀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런 점이 이제 차별화를 보여주고 한 사람은 민생 행보를 하는데 한 사람은 정피 행보로 발목이 묶여 있다. 근데 이제 어젯밤 저녁 8시에 풀린 듯한 모습이지 않습니까? 윤석열 후보가. 그래서 이제부터는 진짜로 민생 경쟁 세게 디테일하게 구체적으로 분야별로 말이죠. 계속 양쪽이 시리즈를 민생 정책을 내놓으면 중도층 그걸 보고 유권자들 그걸 보고 아 이게 난데 저게 난데 구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어. 아 이게 탈모제 공약 누가 놨다. 이게 판단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무것도 아직 없기 때문에 국민들은 특히 중도층은 아직도 여전히 답답하죠. 그렇네요.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생활 밀착형 공약이 이제 막 나오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 말씀 들어보면 뭐 학교 폭력 문제라든지 그 노인 복지 문제, 빈곤층 문제, 아동 폭력 문제라든지 매일 신문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아직 그렇네요. 손도 못 대고 있습니다. 대선 후보가 그런 구체적인 공약이 지금 어느 후보도 내놓지 않고 있으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조만간 나오겠네요. 원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기다려 보겠습니다. 그 여론조사 결과를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안철수 후보가 상당히 급등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거든요. 사실 어제 봉합이 국민의힘에서 됐기 때문에 그건 반영이 되진 않았지만 어쨌든 좀 눈여겨봐야 되는 포인트인 것 같긴 하거든요. 최근에 이제 갤럽만 본다면 지금 말씀 갤럽만 3주 동안의 흐름을 보면 이재명 후보는 이제 30대 중반에서 박스권에 갇혀 있는 상태고 윤석열 후보는 최근에 20대 중반으로 하락세. 그리고 안철수 후보는 10%대에서 상승세로 해서 급기야 어제 오르는 사이 15%까지 오른 상태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눈여겨볼 사람들 당연히 안철수 그죠. 본인이 이제 중도의 원조인데다가 거기다가 중도 시대를 맞이한 데다가 거기다가 최근 들어서 중도표를 얻으려고 하는 두 후보가 이재명, 윤석열, 특히 윤석열 후보가 계속 답보 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중도층의 표들이 자꾸 안철수 쪽으로 쏠리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지금 뭐 윤석열 후보는 선대의 갈등까지 지금 계속 됐기 때문에 이게 여론조사 기간이 4일, 5일, 6일이기 때문에 이제 어제 봉합된 게 충분히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이후에 나올 여론조사 좀 보긴 봐야 하는데 최근 그런 내용이 반영됐다고 보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그런데 이재명 후보 지지율은 왜 상대적으로 더 오를 만도 한데 계속 같은 지지율 유지를 하고 있는 걸까요? 아직까지도 중도층 확 사로잡을 수 있는 이런 민생 공약들이 부족하다는 거죠. 그나마 지금까지 민생 행보를 허용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금 박스권에 유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좋게 표현하면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는 거지만 더 치고 올라가지 못하는 것이 지금 한계가 있는 거고 그리고 여전히 여론조사 중에 가장 높은 수치를 과반을 넘는 정권 교체론 높습니다. 교체론의 핵심은 문재인 정부에 대한 비판적인 사람들이 많다는 거군요. 특히 수도권 서울에 아주 많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비판적이 싫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그건 제가 여러분 말씀드린 차별화를 해야 되는 겁니다. 앞으로 갈수록 더욱 차별화를 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셨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한테는 그게 쓴 약이지만
이재명 후보한테는 그런 보약이 될 수밖에 없죠. 차별화는. 예. 제가 아시다시피 차별화는 문재인 대통령 비판하고 막 깎아내리고 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나는 뭐가 다른 건지, 문재인 정부와는 다른 건지, 이 자기만의 이재명 표 브랜드를, 정책을, 민생을 혹은 정치를 확실하게 보여주고, 그다음에 문재인 정부에서 잘 못한 것들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지적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게 중요한 겁니다. 비판하고 깎아내리는 게 아니라 잘못한 부분, 부동산 정책이라든지 혹은 너무 폐쇄적인 정치를 했다든지 라는 부분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지적하면 그 부분은 과감하게 지적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모든 대통령이 그랬습니다. 과거에 모든 후보들이, 당선자들이 이 차별화를 과감하게 치워나갈 때 중도층은 이재명 후보에 몰릴 수가 있다. 그래서 중도, 이 무서운 중도, 훈련된 중도들은 아직도 자꾸 일부는 이제 안철수 쪽으로 하고 있지만은 나머지는 아직도 여전히 예의주시하고 있다. 불만 속에 관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국민의힘 갈등도 좀 봉합이 된 상태고 그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 사실 윤석열 후보의 하락이 안철수 후보의 상승으로 이어지는 그런 추세가 있었던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이 지지율을 좀 유지하는 게 관건일 것 같은데 유지할 수 있을 거라고 보시는지요? 지지율 말씀이죠. 당연히 저는 유지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두 후보에 대한 비호감도 여전히 높기 때문에 특별히 국민들의 눈길 끌만한 공약이 없어요. 과거 비판했던 747이라든지 출푸세라든지 4대 강의는 확 뛰고 한눈에 사람을 이목을 끌 수 있는 국가적인 아젠다 이것도 없습니다. 거기다가 아까 말씀드렸던 분야별로 탁탁 피부에 와닿는 민생도 없기 때문에 계속 사람들은 기다리고 있다가 기다림에 지쳐서 서서히 안철수 쪽으로 지금 넘어가고 있는 거죠.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을 최근 이제 점점점 상승하는 추세인데요. 실제로 3강 구도 가능성도 있겠습니까? 저는 뭐 지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지금 이대로 가면은 3강 구도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금 보면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지금 점점 하락세인데 만에 하나 어느 여론조사 한 군데에서라도 앞에 첫 머리가 이자가 아니라 일자가 된다면 19%만 된다면 엄청나게 치명적인 거죠. 그렇군요. 바로 그럼 3강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빨리 지금부터 더 이상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윤석열 후보의 최대 이제 과제는 거고,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뭐 보수나 진보로 양쪽 후보들이 아무리 미우나 공우나 싫어하더라도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이번 대선의 흐름입니다. 중도이기 때문에. 그럼 마지막에 올라가서 3강 구도로 되면 어떻게 할 거냐, 이제 이런 부분이 과제로 남아 있겠죠. 그렇군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얘기를 지금 그게 과제가 될 거다고 하셨는데,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윤석열 후보와 단일화를 주제로 만날 수는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좀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듣고 오겠습니다. 사실 저도 미리 보고 왔는데 저쪽 국민의힘 쪽에서는 오히려 단일화해야 된다는 그런 의견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그쪽이 굉장히 필요하시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사실 이거는 모두 다 국민의 선택입니다. 그럼 이제 단일화 주제로 윤석열 후보가 만나자 하면 안 만나십니까? 정치인들끼리 만나자고 하면 만날 수는 있습니다만 거기서 협의를 하느냐 안 하느냐 그건 또 다른 문제 아니겠습니까? 같이 만나서 밥만 먹고 헤어질 수도 있는 거죠. 원장님, 안철수 후보는 지금 지지율이 계속 오름세를 타고 있기 때문에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 지금 단일화 이야기를 먼저 꺼낼 필요가 없잖아요. 일단 기다려보는 거죠. 지지율이 얼마나 더 오를지를. 저도 이제 정치 관련된 분들 많이 물어봅니다. 단일화 될까요? 라고 많이 물어보는데 저는 이제 그때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건 우문이다. 우문이죠. 지금 안철수 입장에는 당연히 지지도가 계속 올라가서 3강으로 가면 끝까지 가는 거고, 지지도가 하락하면 단일화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늘 이제 아까 점심 때 이제 정말 윤석열의 정말 중요한 사람 측근이 오찬에서 정보를 이제 입수해서 처음으로 공개합니다만, 안철수로 갔던 표들은 얼마든지 우리가 다시 되돌릴 수 있다. 다시 되찾아가지고 올 수 있다. 지지율 말씀하시는 거죠? 지지율은 이게 지금 반사로 갔기 때문에 그렇게 자신감을 표명을 합니다만은, 그건 윤석열 후보 쪽 이야기잖아요. 윤석열 후보 쪽의 이야기고 희망사항입니다. 근데 워낙에 핵심 인물인데 다만 이번에 네 분이 아까처럼 화해로 끝났다 이렇게 보지는 않고 상당히 지금
걱정하고 불안하고 초조해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내부적으로 상당히. 그래서 네. 그 얘기를 조금 전에 이제 제가 이제 얘기를 들었는데 그래서 단일화를 물어보는 분명한 거는 지금 국민의힘이든 민주당이든 단일화 얘기가 나올수록 안철수의 몸값은 올라갈 수밖에 없다. 양당이 초조하고 자기들 혼자 힘으로만 되지 않으니까 안철수에게 손을 내밀는구나 라고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단일화 얘기를 자꾸 여기저기서 자꾸 얘기할수록 안철수 후보는 기분이 좋겠죠. 예. 잘 많이 웃겠죠. 네. 예. 어떻습니까? 과거 선거 때 보면 지금 윤석열 후보가 제안을 하면 만날 생각이 있다라는 안철수 후보의 이야기였는데 네. 2위 후보가 먼저 제안합니까? 아니면 3위 후보가 먼저 제안합니까? 엄청 재미있는 질문을 해주셨는데 네. 보통 2위 후보가 먼저 제안합니다. 그렇군요. 예, 왜냐하면 2위 후보는 줄 게 있기 때문에 그나마 우리 합쳐서 정권 잡으면은 권력 나눠주고 뭐 나눠줄게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네. 예. 근데 3위 후보가 먼저 제안하면은 나는 백기투항하겠소라는 얘기가 똑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언감생심이죠. 자꾸 이제 하고는 싶지만 차마 말은 못하고 불감청인 고소원이죠. 예. 자, 그래서 보통 2위 후보가 이제 주도가 돼서 합니다. 근데 해서 성공하느냐 이제 이건데 성공했던 DJP라든지 네. 그다음에 노무현 정몽준 같은 경우 단일화는 성공을 했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안철수 단일화했을 때는 박근혜 후보에게 졌습니다. 예. 그게 무슨 말이냐면 단일화한다고 해서 반드시 시너지가 나고 그게 상당히 좋은 전략이다, 필승 전략이다라고 얘기는 할 수 없습니다. 지금은 과거 정치 공화국 시대는 그랬지만 지금 정치 신문 시대에 와서는 단일화하는 순간 시너지가 나지만 역시너지가 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반발심이 나오고 그중에 일부는 떨어져 나갈 수 있기 때문에 네. 상당히 조심스럽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과거처럼 단일화가 만사 형통의 그런 만병통치약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꾸 지금은 다급하니까 자꾸 단일화 얘기를 하는 건데 지금 2달 남았는데 결코 2달이 짧지만 또 짧은 시간도 아닙니다. 그래서 각각의 후보가 새 후보가 민생 행보를 최대한 해서 지지율을 높이는 경쟁을 하는 것이 네. 지금으로서는 최선의 길이죠. 네. 그럼 적절한 시간이 지나면 그때 가면 본인들이 후보들이 입을 다물고 가만히 있더라도 예. 국민들이 중도층들이 자꾸 얘기를 합니다. 단일화하라고. 그렇군요. 예. 단일화의 여론이 민심이 나오면 그때 어느 쪽이든 여든 야든 단일화가 이루어질 거라고 봅니다. 예. 그래서 이번엔 제가 중도층의 시대다. 그다음에 네. 대중 주도 시대다. 대중들이 중도층이 이 대선을 주도하는 시대다라고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정치권 이슈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재 대통령 리더십 원장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물류창고 화재로 희생된 소방관들은 송탄 소방서 구조대 한 팀이었습니다. 28년차 베테랑 팀장과 결혼을 앞둔 예비 신랑 그리고 8개월이 된 막내 소방관은 끝내 가족과 동료 곁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끝내 화마를 피하지 못한 소방관들은 마지막 순간까지 생명을 구하기 위한 사투를 벌였습니다. 28년차 베테랑 소방관이자 구조팀을 이끌던 이영석 소방위는 두 자녀를 둔 자상한 가장이었습니다. 현장에선 누구보다 먼저 위험한 곳에 달려가 팀원들의 안전을 살폈습니다. 빈소는 솔선수범하고 활기 넘치던 선배를 잃은 동료들의 탄식으로 가득했습니다. 6년차 든든한 소방관이었던 박수동 소방교는 결혼을 석 달 앞둔 예비 신랑이었습니다. 너무 이른 나이에 살가운 아들을 잃은 가족들은 망연자실합니다. 임용된 지 1년도 안 된 막내 조우찬 소방사는 채 꼽히지 못한 26살입니다. 육군 특수전 사령부를 전역하고 지난해 5월 소방관이 됐습니다. 특전사 동기와 소방학교 동기들에겐 조 소방사가 소방관이 되어 자랑스러워했던 기억이 아직 선명합니다. 내 성취라고 무대 있을 때도 훈련 같은 것도 정말 긍정적으로 잘 받아왔습니다. 또 이제 서울에 나와서 친구가 돼서 만나기로 했었는데
소방청은 순직한 소방관 3명에게 옥조근정 훈장과 1계급 특진을 추서하고 국가유공자로 지정할 예정입니다. 연결식은 내일 오전 평택 이충문화체육센터에서 경기도청장으로 엄수됩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측근으로 꼽히는 정진상 선대위 비서실 부실장이 검찰과 대장동 의혹 관련 조사 일정을 여전히 조율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정 부실장은 오늘 YTN 기자에게 내일 검찰에 출석할 예정이라는 언론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며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앞서 정 부실장은 지난 2015년 대장동 개발 사업자 선정을 앞두고 황무성 성남도시개발공사 초대 사장의 사퇴를 종용했다는 의혹으로 고발됐습니다. 환불 중단 사태로 소비자들에게 수천억 원대의 피해를 안긴 혐의를 받는 머지포인트 운영사, 머지플러스 운영자 남매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머지플러스 38살 권남희 대표와 최고 전략 책임자인 동생 35살 권봉은 씨는 지난 2020년 5월부터 작년 8월까지 회사 적자가 누적되고 사업 중단 위기에 빠졌는데도 57만 명에게 머지머니 2,500억 원어치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성소수자 부부가 사실혼 관계를 인정해달라며 건강보험 부양 자격을 다투는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졌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오늘 판례와 사회인식상 혼인은 남녀의 결합을 근본 요소로 한다며 구체적인 입법이 없는 상태에서 혼인의 의미를 동성 간으로 확대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인천 9월동의 KTNG 건물 창고에서 폭발물이 발견됐다는 신고가 접수돼 건물 입주자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오늘 오전 10시쯤 건물 1층 창고에서 폭발물이 발견됐다는 신고를 받고 긴급 출동한 경찰과 소방본부는 건물 주변을 통제했고 분폭발물 제거반이 현장에서 발견된 지뢰를 수거했습니다. 음식점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전화로 행패를 부리는 등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남성이 실형을 확정받았습니다. 50대 A씨는 지난 2020년 9월 자신의 주문을 무시한다며 한밤중에 떡볶이 가게에 18차례나 전화를 걸어서 1시간 40분 동안 욕설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같은 해 12월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간 빵집에서 점원이 결제를 도와드리겠다고 하자 뭘 도와줬느냐며 소리를 지르고 계산대에 있는 빵을 손으로 치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교제 중이던 남자친구에게 폭행을 당해 숨진 황예진 씨 사건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겁니다. 어제 1심 선고가 있었죠. 재판부는 의도적으로 살해할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황예진 씨의 유족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황예진 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가해자 징역 7년을 선고받았는데 검찰이 징역 10년을 구형한 거죠. 네, 이번 1심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1심 결과에 재판장과 검사들은 최선을 다해서 소송을 이제 공소를 유지했을 것이고 법원도 사건에 대해서 이제 깊이 들여다봤을 듯한데 사실 이제 이 사건을 볼 때 가장 아쉬웠던 점은 유족이 원했던 거는 딱 한 가지예요. 딸을 보낸 유족의 입장에서는 국가가 이 딸이 소중하다는 걸 같이 공감해 줬으면 싶어 하는 거거든요. 그 재판에서 이 딸이 왜 사망에 이르게 됐는지에 대한 충분한 심리와 그 충분한 심리 중에서 그 유족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재판부가 좀 다 들어줬으면 했는데 물론 재판부는 최선을 다했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공판 딱 4번 했거든요. 첫 번째 공판하고 두 번째 CCTV 확인하고 세 번째 피고인 신문하고 마지막 결심. 그러니까 사실 제대로 된 심리는 2번 정도를 했는 부분이라서 제가 살인사건이나 사망사건을 봤을 때 국가가 좀 해줬으면 하는 마음 중에 하나가 그 유족들의 입장에서는 황망하게 사망한 그 피해자의 죽음에 대해서 국가가 좀 소중히 그 죽음을 좀 들여다봐 줬으면 하는 마음이다. 그래서 형량의 문제도 있지만 좀 이게 이 사건의 피해자 측이 요구한 게 조금 덜 받아들여진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항소심에서 좀 들여다봐 줬으면 하는 게 제가 갖고 있는 제가 지금까지 한 20, 30년 형사정책을 하면서 피해자의 마음을 국가가 어떻게 어루만져야 할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일단 징역 7년이 선고가 됐고 재판부의 판결문을 보니까요. 감정 출동 중에 우발적으로 폭행하면서 상해치사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이 우발적인 단어 때문에 좀 양형이
낮아졌다고 볼 수 있는 겁니까? 뭐 지금 이제 검찰의 먼저 입장을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검찰은 이 범죄를 상해, 그러니까 살인죄로 가지 않고 상해, 치사, 상해에 대해서는 고의가 있지만 사람을 죽인다는 점에 대해서는 고의가 없는 것이다라고 나오고 여기에 대해서 상해치사의 우리나라의 형법의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살인죄가 5년 이상의 징역이니까 사실상 상한의 차이는 없는데 대한민국에는 이 법정형보다 중요한 양형 기준이라는 게 만들어져 있고 이 양형 기준이 4년 우리가 양형 기준이 상해치사에 대해서는 가장 높은 형이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한 9년 정도 가장 가중했을 때가 9년이 최고 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검찰은 그거보다 높은 10년을 구형했고 그다음 법원은 그에 맞는 7년 정도를 이제 선고를 했는데 죄명이 바뀌었으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상해치사였기 때문에 이렇게밖에 못 가는 거지. 죄명이 아까 살인죄가 그렇죠. 살인죄가 되었다면 달라질 수 있는데 첫 번째 검찰이 이 부분에 대해서 공소장에 대해서 상해치사를 바꾸어 달라는 게 아니라 상해치사 플러스 알파 살인죄 정인이 사건 우리가 봤잖아요. 정인이 사건에서 이게 유기치사일까 아니면 학대치사일까 이게 살인일까 이랬을 때 우리가 형사소송법에는 주위적으로 먼저 살인죄를 검토 한번 해보고 이 살인죄가 안 받아들여지면 예비적으로 상해치사를 한번 판단해 주세요라는 소송의 절차 규정이 있거든요. 이 규정에서 검찰에게 유족들은 딱 한 가지를 요청했는 거예요. 검찰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상해치사라고 생각이 되겠지만 재판 청구권이라는 게 있잖아요. 헌법에는 재판 청구권에서 적어도 한번 살인죄를 법원에 이야기할 수 있는 길이라도 좀 열어주세요. 그래서 주의적으로 당신들의 그 입장을 바꾸는 게 아니라 우리 피해자의 그 아픔과 고통에 공감해 줄 수 있도록 살인죄라는 걸 한번 그 법원에게 열어달라고 했는데 그게 공소장이 변경이 안 됐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상해치사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상해치사라면 검찰의 구형 조금은 낮다라고 보이겠지만 어느 정도 구형은 10년 그리고 법원의 판단 7년 이게 상해치사기 때문에 이렇게밖에 나올 수 없는 게 아니었나라는 아쉬운 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족 측은 검찰의 구형도 낮았지만 재판부가 교정을 좀 해줬어야 하는 것 아니냐. 부모는 살아갈 수가 없다 이렇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쟁점 가운데 하나가 CCTV 사각지대에서의 폭행 여부잖아요. 재판부가 인정하지 않았나요?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뭐 피해자 신문 조서 이런 걸 다 들여다 볼 수는 없지만 뭐 주위의 기자님들의 어떤 그 의견과 또 담당 변호인이 이제 제가 정말 잘 아는 분이신데 담당 변호인 말씀을 다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사실 이렇게 사각지대에서 예진 씨를 이렇게 때렸다 이렇게 나오면 그 때리는 강도, 때리는 방법, 때리는 어떤 의도 이런 게 구체적으로 따져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 순간에 미필적 고의가 있는지 없는지 즉 죽어도 괜찮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으로 나아갔는지를 살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충분치는 않은 듯하고 아까 세 번째 저 피고인 신문을 했다 그랬잖아요. 보통 저는 그냥 제가 갖고 있는 그 생각인데 사망 사건은 수사한 검사가 공판정에까지 저는 들어와야 된다라는 게 제가 갖고 있는 형사정책적 정의인데 지금 이 사건에서는 수사검사가 아니라 공판만 담당하는 검사가 들어왔어요. 다른 말로 직관하지 않고 수사검사가 다르고 공판검사가 다르다 보니까 그 피고인 신문에서도 기자님들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인 뭐 질의응답이 그렇게 많이 깊게 들어가지는 않은 부분들이 있어서 사실 뒤에 사각지대에서 폭행했는 거는 피고인의 진술, 피의자의 진술이죠. 그냥 고 황혜진 씨를 뭐 폭행했다 정도의 진술밖에 없는 게 아닌가. 그러면 사실 뭐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기는 어렵죠. 그 부분은 검찰이 찾아서 들어갔어야 되는 부분일 수 있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정도 아쉬운 부분이 좀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그 의식 잃은 피해자를 끌고 뭐 1층, 8층을 막 왔다 갔다 하기도 하는 장면이 찍히기도 했고요. 또 112랑 119에 허위 신고한 것도 나타났거든요. 그러면 그거는 또 고의성이 있다고 볼 수는 없는 건가요? 그래서 그 변호인 측이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저는 뭐 그 변호인 측의 주장이 절대로 뭐 법리적으로 틀리지 않았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제일 처음에 112 허위 신고를 해요. 119도 허위 신고를 해요. 그리고 이게 교제 과정에서 싸우고 난 다음에 자기가 의도하지 않는 거와 완전히 다른 방향의 피해자가 쓰러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어제까지 내가 사랑했던 사람인데 갑자기 팍 쓰러지면 그 다음부터는 사람이 생각이 100% 달라져야 돼요. 그러면 바로 덜쳐업고 병원에 가든지 아니면 어떻게든지 택시를 타려는
그런 모습이 보였어야 되는데 지금 저 뒤에 나올 건데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변호인 측에서는 어떻게 주장하는가 하면 앞에 폭행했는가, 아까 사각지대 폭행은 논외로 치고 적어도 그 예진 씨가 쓰러지고 난 다음부터 이 과정에서 죽어도 괜찮다. 다른 말로는 구조해줘야 될 의무가 있는데 의무를 방기한 거 아니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부작위한 살인죄. 세월호 같은 경우에 선장이 그 학생들을 구했어야 되는데 구하지 않고 먼저 내렸기 때문에 그런 부작위의 살인죄가 검토됐었거든요. 그러면 연인 관계면 충분히 이러한 어떤 그 빈사 상태에 있었던 자기의 여자친구라면 충분히 구했어야 되는데 그 순간에 구하지 아니하였는 게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가 아니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법원의 판결문을 제가 꼼꼼하게 좀 읽어보니까 법원은 두 가지 다 부인했는 것 같아요. 사각지대에서 때리는 것도 여러 가지의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없었다. 또 뿐만 아니라 그 순간에 의도적이고 계획적으로 예진 씨의 어떤 삶이 끊어질 수 있는 그 상황을 확실하게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부작위한 살인죄도 1심 법원에서는 조금 부인했는 듯한데 이것도 똑같아요. 이게 형사소송법상 좀 어려운 이야기인데 검사가 살인죄로 적극적으로 공소 제기했으면 그 부분을 더 들여다봤을 거예요. 원래 형사소송법은 불고 분리라 그래서 법원이 이야기하지 않는 이야기를 법원이 막 열심히 들여다보지는 않거든요. 검사가 상해치사라고 이야기했는데 야 이거 살인이야. 난 살인으로 들여다볼래. 이러지는 못하는 한계가 있는 그게 형사소송법상 불고분리라는 조금 어려운 말을 쓰게 되는데 그런 부분이라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가 법원 안에서는 없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검찰이 항소할 것으로 보입니까? 어떻습니까? 이 부분이 참 제가 왜 이렇게 한숨을 쉬는가 하면 구형을 검사가 아까 저희가 10년 했고 법원의 선고 형량이 7년. 그러면 구형량이 70% 이상 나왔잖아요. 그러면 항소를 하지 않는 게 원칙. 대체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검사가 구형량만큼 법원이 선고를 해줬으니까 뭐 굳이 이 부분에 양형부당으로 이제 다툴 이유는 없는 것 같은데 다시 첫 번째 질문으로 제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국가가 피해자로부터 신뢰를 받고 그 피해자가 그 재판 과정에서 그 억울함을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재판 절차를 만들어주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검찰의 입장에서도 물론 검찰이 내부적으로 잘 판단하시겠지만 적어도 피해자가 사망했을 때 피해자가 그 억울함을 조금 해결해 줬으면 좋겠어요. 사실 그 CCTV도 현장 검증하고 그다음에 그 과정에서 어떻게 폭행이 일어났는지 법의학 전문가들, 그다음 부검의 전문가들을 모여서 좀 이야기하자. 이 이야기를 조금 듣게끔 하자라는 게 피해자 측 주장이라면 항소 물론 양형부당은 아니겠지만 그런 어떤 피해자의 죽음을 국가가 경청하고 그 죽음에 대해서 존중한다는 의미로서 항소를 하는 것도 저는 형사정책적으로 굉장히 의미 있는 부분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워낙 뭐 지난 여름에 화제가 됐던 일이었고 또 충격적인 일이었어서 정치권에서 황혜진 씨법 뭐 지금 추진한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여당의 후보자께서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요. 사실 이게 첫 번째 저는 언론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데이트 폭력이란 말은 절대로 저는 써서는 안 된다. 이거는 교제 살인, 교제 폭력, 상대방 폭력 이렇게 그렇게 접근을 해야 될 뿐만 아니라 지금 같은 경우에 이런 경우에 미필적 고의라는 게 굉장히 어려울 수 있잖아요. 정말 어제까지 사랑했는데 지속적인 폭행이 없었는데 오늘 사망했을 때 바로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는 게 어렵다면 이 부분에 있어서만은 주의적 아까 처음에 살인죄로 기소하고 그다음에 안 됐을 때 예비적으로 상해치사나 폭행치사나 유기치사를 검토할 수 있도록 좀 적극적으로 피해자의 목소리가 그 법정에 울려 퍼질 수 있는 법제가 만들어졌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좀 더 피해자를 생각할 수 있는 법안 마련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올해 CES 소비자가전 전시회에는 헬스케어 업체들이 유난히 많이 참가했습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건강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인구 고령화로 삶의 질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늘었기 때문입니다. 헬스케어에도 인공지능 기술이 널리 쓰이고 있습니다. 라스베이거스에서 박홍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장기간 요양하고 있는 노인과 갓난아이들에게 반가운 소식입니다. 이른바 스마트 기저귀 관리 시스템이 세계 최대 소비자 가전 전시회 CES에서 첫 선을 보였습니다.
기저귀에 센서를 부착하면 온도와 습도가 높아졌을 경우 경고등이 켜지고 휴대전화 앱에도 이상 신호를 보냅니다. 이 기저귀 센서에는 인공지능이 들어있어서 정확한 기저귀 교체 시점을 알 수 있습니다. 젖은 기저귀를 장기간 차면 요로 감염이나 욕창 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 이런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노인 환자분들을 장기간 돌보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정성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병원에 가지 않고 집에서 수면의 질을 측정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한 업체도 있습니다. 무선 와이파이 신호가 수면 중 호흡과 뒤척임을 감지해 데이터로 저장하면 인공지능이 분석해 판단을 내려줍니다. 이 정확한 분석 결과를 가지고 치료기기에 결합될 수 있고요. 잠을 잘 자기 위해 만드는 기업들에게 제공해 줄 수 있습니다. 침대가 이용자의 체온에 맞춰 매트리스의 각도와 온도를 조절해주는 제품도 있습니다. 더블 침대여서 두 사람이 각각 자신에 맞는 조건으로 침대를 세팅할 수 있습니다. 마사지 기능에 더해 냉온 찜질까지 할 수 있는 건강 베개도 이번 CES에서 혁신상을 받고 상용화를 앞두고 있습니다. 아주 더운 여름날 이제 자려고 누웠는데 너무 더운 날씨예요. 그럼 좀 시원하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근데 사실은 이 목 뒤에 부분에 그 대동맥이 흐르기 때문에 이 밖에 옷에 센서를 부착해 잘못된 자세를 교정할 수 있게 도와주는 기능성 제품도 출시됐는데 여기에도 어김없이 인공지능 기술이 적용됐습니다. 라스베이거스에서 YTN 박홍구입니다. 증권사들이 잇따라 오스템 임플란트가 편입된 펀드의 판매를 중단했습니다. 메리츠증권은 공지를 통해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 오스템 임플란트를 편입한 펀드 33종의 신규 매수를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신한금융투자와 하나금융투자도 오스템 임플란트 편입 펀드를 안내하고 판매를 중단한다고 알렸습니다. 스타벅스 코리아가 오는 13일부터 일부 음료 가격을 100원에서 400원씩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스타벅스는 원두 가격과 물류비가 최근 급등한 여파로 현재 판매 중인 음료 53종 가운데 카페 아메리카노와 카페 라떼를 포함한 46종의 가격을 인상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스타벅스의 음료 가격 인상은 2004년 7월 이후 7년 6개월 만입니다. 북한이 다음 달 초 개막하는 베이징 동계올림픽 불참을 공식화했습니다. 코로나19를 불참 이유로 꼽은 만큼 북한 선수들의 개인 자격 참가는 물론 중요 인사의 베이징 방문도 무산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한연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북한이 중국의 베이징 동계올림픽 불참을 공식 통보했습니다. 극초음속 미사일을 발사한 날 중국 주재 북한 대사가 중국 국가체육총국 간부를 직접 만나 불참 의사가 담긴 편지를 전달한 겁니다. 다만 북한은 올림픽 불참이 자발적인 의사가 아니라 미국의 적대 정책과 코로나19 등 불가피한 사정 때문이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베이징 올림픽을 전적으로 지지, 응원한다며 우호 관계를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북한은 지난해 도쿄올림픽 불참을 이유로 국제올림픽위원회로부터 올해 말까지 출전 자격 정지 징계를 받았습니다. 지난 도쿄올림픽 당시 러시아처럼 선수들이 개인 자격으로 참가할 수도 있었지만 이번 불참 통보로 가능성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또 비상 방역 사업을 국가 사업의 제1순위로 놓겠다고 밝힌 북한이 코로나19를 불참 사유로 들고 있는 만큼 김정은 국무위원장 등 고위급의 외교적 참가 가능성도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올림픽 선수단의 파견은 어렵지만 올림픽 축제에 대해서는 지지를 하고 고위급의 외교사절단을 보낼 것인지 아니면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로 국제의 축하를 대신할지 그건 좀 더 두고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와 관련해 통일부는 관련 동향을 계속 지켜보겠다며 신중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YTN 한연입니다.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가 현지 시간으로 오는 10일 북한의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에 대응하는 회의를 개최합니다. 미국과 영국 등이 이 문제를 논의할 안보리 회의를 오는 10일에 열자고 요청했고 조만간 회의 일정과 방식이 공지될 것이라고 외교부 당국자가 전했습니다. 안보리는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을 쐈을 때 언론 성명으로 규탄한 적이 있지만 지난해 극초음속 미사일과 SLBM 발사 때는 상임 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성명을 채택하지 못했습니다.
임성재가 지난해 PGA 투어 우승자 38명만 초청장을 받은 새해 첫 대회 첫날 경기에서 선두에 두타 뒤진 공동 5위에 오르면서 기분 좋게 출발했습니다. 김상익 기자입니다. 파5 9번 홀, 임성재가 5m 넘는 긴 버디 퍼팅을 홀컵에 떨굽니다. 전반 3타를 줄인 임성재는 후반 9홀에서도 안정된 플레이를 이어갔습니다. 12번 홀 또 한 번 긴 버디 퍼팅을 성공하더니 이어진 13번과 14번 홀까지 줄 버디를 낚았습니다. 대회 직전 인터뷰에서 자신이 보완해야 할 부분이라고 꼽았던 3, 4m 짧은 퍼팅에서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6언더파로 첫날 경기를 마친 임성재는 선두 캐메런 스미스의 두타 뒤진 공동 5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최대한 집중을 많이 했어요. 저번 주 일요일날 한국에서 이번에 하와이 와서 좀 시차 정도 안 되고 해가지고 최대한 컨디션 쪽으로 좀 집중했었는데 그게 조금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드라이버 정확도와 그린 적중률이 80%대 중반을 훌쩍 남겼지만 퍼팅으로 득을 본 정도를 측정하는 스트로크 게인드 퍼팅은 전체 38명 중 16위로 약간의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퍼팅으로 타수를 많이 줄이고 있는 상위권 선수들과 우승 경쟁을 펼치기 위해선 남은 라운드에서 퍼팅이 좀 더 정교해질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 감이 그렇게 나쁘진 않으니까 계속 이 감을 유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세계 랭킹 1위 존남이 임성재의 한타 앞선 공동 2위로 또 세계 2위 콜린 모리카와가 공동 8위로 우승 경쟁을 시작했습니다. 김시우는 2언더파 공동 25위, 이경우는 1언더파 공동 29위 중하위권으로 출발했습니다. YTN 김사익입니다. 스타들이 떠난 우리 스피디 스케이팅에서 새로운 얼굴이 세대 교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평창 조연에서 베이징 올림픽 주인공을 노리는 기대주 정재원 선수인데요. 이지은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평창팀 추월 최연소 은메달. 매스 스타트에서는 다른 선수들의 힘을 빼 이승훈의 우승을 도운 정재원. 평창에선 유망주였지만 지금은 한국 빙속의 새로운 간판입니다. 4년 전 페이스메이커였던 매스 스타트에서 직접 메달 사냥에 나섭니다. 많은 준비를 해왔고 지금도 준비가 잘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실력적인 부분에서는 분명히 자신이 있고요. 세계 랭킹 4위, 선배 이승훈보다 높습니다. 해외 선수들한테 견제를 받을 때 4년 동안 순위권 랭커에 있기 때문에 이런 견제를 받는구나. 평창 때 희생을 강요당했다는 논란에 대해서는 팀플레이였다면서 갈등설을 일축했습니다. 어린 나이에 형한테 보고 배운 것들이 정말 많고 형이 가르쳐 주신 것들도 많아서 그런 갈등은 전혀 없고.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도 많았지만 직접 맞춘 오륜기 목걸이를 보며 의지를 다졌습니다. 열정 같은 거를 이제 담아서 그냥 진짜 부적처럼. 평창의 아쉬움을 싣고 베이징의 주인공이 되기 위한 노력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베이징 올림픽 화이팅! YTN 이지은입니다. 한국 축구 최고 수비수로 꼽히는 김영권이 울산에 새롭게 둥지를 틀었습니다. 만년 2위 꼬리표를 떼고 우승컵을 품에 안길 마지막 퍼즐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데요. 서보국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대표팀과 일본, 중국 리그를 호령하며 10년 넘게 최고 수비수로 군림했던 김영권. 지난달 중순 32 나이에 처음 K리그 무대를 밟게 된 김영권의 선택은 울산이었고 구단은 천문대 화면으로 환영했습니다. 전북 등에 밀려 준우승만 무려 10번. 준산이라는 불명예를 떨치고 통산 3번째 우승별을 따줄 거라는 기대를 담았습니다. 최고의 라이벌은 사실 저희 팀인 것 같아요. 네, 저희 팀 스스로 잘 저희 자신을 이겨낸다면. 지난 3일부터 울산 선수들과 발을 맞추기 시작한 김영권. 런던 올림픽 동메달에 이어 2014년 브라질 월드컵까지 같이 했던 홍명보 감독과의 동행은 무엇보다 든든합니다. 이제까지 했던 경험으로 수비에 모든 초점을 맞췄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지난 시즌 초반 1위를 질주하다 전북과 35라운드 맞대결 패배 이후 우승 꿈을 접었던 울산. 이동준, 이동경 등 국내 공격수들의 성장이 두드러졌지만 패스 능력과 축구 지능을 갖춘 대형 수비수의 부재는 큰 아쉬움이었습니다. 풍부한 경험에 리더십까지 갖춘 센터백 김영권의 합류가 챔피언 탈환 마지막 퍼즐로 평가되는 이유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할 거고요. 또 그 노력으로 인해 또 좋은 성적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YTN 서봉국입니다. 추위가 주춤하니 다시 미세먼지가 말썽이죠. 주말인 내일도 대기가 계속 정체하면서 서쪽 지방의 공기가 탁하겠습니다. 수도권과 충청, 전북과 광주, 대구의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 보이겠고요. 밤부터 인천과 충남 지역은 매우 나쁨 수준까지 지속했습니다. 중국발 스모그가 차차 유입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휴일에는 전국의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에서 매우 나쁨 수준까지 오르겠습니다. 되도록 야외 활동은 자제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내일 아침도 영하권 추위가 이어집니다. 서울의 기온 영하 4도로 오늘 아침만큼 춥겠고요. 낮에는 대체로 포근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밤사이 중부 곳곳에는 약하게 눈이 날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동해안과 남해안에는 건조특보가 계속되는 가운데 강원 산간에는 바람까지 강하게 불겠습니다. 산불 등 화재 사고가 나기 쉬운 만큼 불씨 관리 어느 때보다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도 여전히 춥겠습니다. 서울의 기온 영하 4도, 춘천과 안동 영하 9도까지 떨어지겠고요. 한낮 기온은 서울 5도, 대전 7도, 울산과 부산 10도로 포근하겠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에는 전남과 제주도에 눈이 오겠고요. 수요일부터는 다시 영하 10도 안팎의 한파가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이어서 저녁 종합 뉴스 이브닝 뉴스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